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어떻게 진화했을까? 인간은 왜? 질문에 잘 정리된 AI의 즉석답. 진화냐, 창조냐? 그것이 문제로다. 진화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무생물로부터 최초의 유기체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 유기체가 증식함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됐다는 주장이지. 그럼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나온 거야? 아니 그 말이 꼭 맞지는 않아. 그 부분은 오해해서는 안 돼. 인류와 오늘날의 커다란 유인원은 원래 같은 조상에서 700만 년 전 갈라져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19세기가 낳은 충격적인 개념이었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은 현생 원숭이로부터 직접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과 현생 원숭이 모두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공통된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공통된 조상은 원시 영장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의 갈래길을 낳았는데 하나는 현생 인류로 다른 하나는 현생 원숭이로 이어졌습니다. 인류와 원숭이의 공통조상은 약 5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현생 인류와 현생 원숭이 모두와 공유하는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던 조상 영장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환경적 선택적 압력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고립돼 독립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두 계통의 다른 형질과 적응을 발달시켰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이르게 한 계통은 호미닌, 우리말로는 유인원 계통이라고 불립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호미닌들은 두 다리로 걷는 운동을 발달시켰고 이 이족보행은 도구 사용을 위한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고 점차 더 큰 뇌의 진화로 이어졌습니다. 또 도구의 사용과 뇌 크기의 증가는 그들이 더 넓은 범위의 환경과 음식 공급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미닌 계통을 따라 다양한 종들이 출현했고 결국 멸종했습니다. 호모 속은 현대 인류와 가장 가까운 멸종된 동족을 포함하는데 대표적으로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 밖으로 이주하여 전 세계에 걸쳐 퍼져나간 초기 호모 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 언어,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현생 원숭이로부터 직접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공통된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는 수많은 단계를 수반했는데 이족보행의 발달, 도구의 사용, 뇌 크기의 증가는 인류 진화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분류상 인간은 사피엔스종, 호모 속, 호미니드과 영장류목에 속하지. 호모 속보다 한 단계 높은 범주가 호미니드인데 우리말로는 유인원이라고 하고 두 발로 걷는 이족보행을 하는 영장류를 총칭하는 말이야.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어 같은 영장류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과와는 진화의 과정을 달리하고 있지.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과는 유인원으로 우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임팔 원숭이 네 종류가 여기에 해당되지. 유인원은 꼬리가 없으며 반직립 보행을 하고 키에 비해 앞다리가 길어 지면에 닿는 종류가 많아. 6번째 날에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유대교와 기독교, 유일신 사상이 대두되면서 오랫동안 성경 창세기는 우주 창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었지. 다른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창조주의 거대한 계획에 따라 창조된 것이라 대이견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한 자료를 종합하여 성경과는 다른 해석을 제기하게 돼. 생물과 지구과학 분야에서 몇 차례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후 인간은 창조주가 단숨에 창조해 낸 창조물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종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처럼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진화해왔다고 주장하게 된 거지. 그러나 이 오래되고 논쟁적인 문제에 바르게 혹은 정확하게 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왜냐면 누구도 현재로서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원숭이 재판 이거 알아?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인가 아니면 신의 피조물인가? 이 문제를 원숭이 재판이라고 부른 거야. 재판이라면 어떻게 됐는데? 미국에서 1925년에 이 문제로 재판까지 간 거지. 진화론을 옹호하는 세력은 비록 재판에서는 패했지만 그 전과는 다르게 대중적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고 해. 신의 법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인간은 왜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 인간은 왜? 질문에 잘 정리된 AI의 즉석답.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생존을 반복하고 종을 후세에 전해왔다. 이거면 두 발로 걷는 것도 쉽게 설명되는 거 아닌가? 너도 네 발로 걷는 것처럼 사실은 사족보행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안정된 자세가 아닌가? 그건 그런데 인류도 최초에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족보행의 동물이었지. 다른 동물과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 직립해서 이족보행을 시작했을 때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은 이족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진화적 적응과 해부학적 특징의 조합으로 인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이동 방식은 인간을 주로 네 발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다른 영장류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에 걸쳐 우리의 초기 조상들은 이족 보행으로 적응하면서 신체 구조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간은 척추가 통과하는 두개골 밑부분의 개구인 포멘 매그넘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네발 동물의 경우 두개골 뒤쪽을 향해 위치하지만 인간은 두개골 아래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이동은 똑바로 서 있을 때 머리가 척추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의 골반은 넓은 그릇 모양으로 서서 걸을 때 상체에 안정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하지는 걷기에 적합합니다. 인간은 길고 강하고 곧은 다리와 잘 정의된 무릎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위치는 효율적인 체중 증가와 부드러운 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치형 발 역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걷는 동안 체중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돕습니다. 사족 보행에 비해 이족 보행은 장거리를 커버하는데 더 에너지 효율적인 이동 방식입니다. 두 다리로 걸을 때 우리 몸의 질량 중심은 각 걸음마다 적게 움직이며 이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이 효율성은 초기 호미닌이 먹이를 찾고 개방된 사바나를 여행할 때 유리했습니다. 또 손을 자유롭게 해 물건을 나르고 도구를 만드는 복잡한 일에 더 적응하게 했습니다. 이족 보행은 인간을 정의하는 특성이지만 변화된 골반 구조로 인해 요통의 위험을 높이고 출산 시 잠재적인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해부학적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족 보행은 생물의 진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인류뿐만이 아니라 생물은 모두 각각의 환경에 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반복하면서 존속을 유지해왔어. 다원의 진화론에 따르면 종의 변화는 일정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계의 조건에 적응하는 것만이 존속해서 1세대 동안에 학습한 것을 후천적인 형태로 다음 때에 전해간다고 되어 있어. 이것과 동시에 돌연변이도 인정하지만 진화의 주된 원인은 자연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경쟁이라든가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말에서 느끼는 내용과는 달리 이 과정은 생식력의 차이로 자손을 많이 남기는 것이 최적자가 되는 거야. 즉,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이야. 인류도 이러한 변이, 진화의 단계를 거쳐 어느 때 우연히 일어설 줄 알게 되었고 제일보를 내딛기 시작했지. 그래서 직립에 순응하는 골격이 형성되어갔고 근육의 형태도 그것에 따라서 변화해왔. 인류가 사족보행을 하고 있었던 시대의 자취를 남기고 있는 증거들이 있어. 경골부터 성골까지의 각 뼈마디에서 나온 전부 30개의 특수신경근의 분단 범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척추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보면 같은 구역이 지각신경의 분단 범위가 되고 있어. 즉, 이 신경의 분단 범위가 사족보행 시대 그대로인 거지. 화석 골격으로 미루어 보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군은 인류의 특징인 직립보행을 하고 있었던 최고의 인류이지. 한번 직립보행을 깨달으면서 그 편리함에 이끌려 이것을 경계로 인류는 손을 사용할 줄 알게 되고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뇌가 발달해서 다른 동물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야. 인류의 조상은 약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나타났어. 그 유인원들의 특징이 바로 두 발로 걸었다는 거지. 그렇지. 뭔가 인간들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감은 빠르단 말이야. 진화론의 가장 큰 장점을 바로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 다윈의 작업은 관찰과 개념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인간은 왜 말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은 왜? 질문에 잘 정리된 AI의 즉석답. 동물도 울음소리로 말한다는 걸 아나? 알지? 원숭이가 약 30종류, 돌고래에서는 약 500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고양이는 조사 안 했나? 다른 동물도 같은 정도일 거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험을 알리거나 동료를 부르는 것과 같이 매우 간단한 것이지. 인간이 말하는 언어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겠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말을 하는 것은 인간 특유의 특징으로 사사한 감정, 의사를 표현해서 전달하고 또한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동물도 울음소리로 전달 행위를 하고 있지만 말과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전하는 의미도 매우 적습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해부학적, 생리학적, 인지적 적응의 조합으로 인해 말을 하거나 복잡한 언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목구멍의 낮은 곳에 위치한 후두, 음성 상자와 유연한 혀를 포함하는 독특한 성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두의 위치는 성대에 대한 정밀한 통제와 소리의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은 후두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다른 영장류와 구별되며 이는 그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혀의 모양과 치아의 배열을 포함한 구강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한 말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인간은 호흡을 정확하게 조절하여 다양한 소리를 내고 계속적인 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대를 통한 공기 흐름을 조절합니다. 인간의 뇌, 특히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브로카의 영역과 베르니케의 영역은 각각 언어 생산과 이해와 관련된 뇌의 영역입니다. 이 뇌 영역들의 복잡성과 연결성은 언어의 처리와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은 사물, 행동,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상징을 부여하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인 생각은 언어에 필수적입니다. 또 인간은 복잡한 문법과 구문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화된 문장의 형성과 복잡한 생각의 표현을 허용합니다. 언어를 조직하는 이 능력은 인간 언어의 특징입니다. 입의 가장 큰 기능은 먹고 숨쉬는 것이지만 다음으로 큰 것은 말하는 기능이지. 폐에서 나오는 날숨을 이용하여 소리와 뜻을 결합시켜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지. 분절작용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을 이합집산시키는데 분절작용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신경을 타고 와 입술로부터 다시 공기를 울림으로써 분명한 말소리로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지. 인간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언어 습득의 사회적 측면은 개인이 돌보는 사람과 동료로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세대를 초월한 언어 전달로 이어지지. 언어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며 인류의 문화는 그들의 언어를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언어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기도 해.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의 역할을 해. 그것은 인간이 의도를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을 조정하고 복잡한 사회의 구조를 만들도록 하지.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은 언어를 의사소통, 사고, 문화적 표현을 위한 다재다능하고 필수적인 도구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도 풀어 헤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심지어 모든 종교는 신의 언어까지도 사람의 말로 경전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인간을 언어적인 존재라고 할 만하지. 넌 예외로 치지만 다른 동물들은 인간처럼 말하긴 힘들지. 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쉽지 않아. 집단 생활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 속에서의 의사소통 필요성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이지.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말을 하는 구조를 보면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이해했으면 곧바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로 조립해서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로 만들어 상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지. 복잡하지. 간단한 일이 아닌 거야. 인간은 왜 늙는 것일까? 인간은 왜? 질문에 잘 정리된 AI의 즉석답. 요즘 보면 미니도 늙는 것 같아? 내가 벌써 늙는다고. 늙는다는 게 뭐 특별한 거야? 매사에 의욕이 없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거지. 하긴 엄청난 세포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쩌면 계속 늙어가는 걸 수도 있지. 한 시인의 말인데 죽지 않으려면 늙어야 하고 늙지 않으려면 죽어야 한다. 그건 뭔가 있어 보이는데?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은 유전적, 세포적, 환경적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나이를 먹습니다. 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노화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화가 더 느리게 진행되거나 나이와 관련된 질병에 더 탄력적이 되는 변형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노화가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는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포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분열하고 적절하게 기능하는 능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쇠한 세포들은 조직에 축적될 수 있고 염증과 나이와 관련된 질병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반응성이 높은 분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성산소에 노출되면 노화 관련 질병과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면역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겪는데 면역 노화는 나이 든 사람들을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게놈이 불안정해져 돌연변이와 게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생 유전학적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세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노화의 속도와 경험은 노화는 세포의 사멸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각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는 현상이야. 사실 노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되지. 흉골 뒤에 있는 흉선도 아동기 종반에는 위축되어 버리고
시력, 청력도 20세 무렵부터 서서히 쇠퇴해가지. 눈의 조절력이 약해지고 수정체의 탄력성의 저하로 인해 노안이 되기도 해. 청력도 소리를 감득하는 내외의 코르티 기관이나 달팽이 신경전도로 등의 기능 저하로 인해 난청이 돼. 근력도 저하되고 운동 지각신경도 쇠약해지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 능력이나 반사운동이 둔해지지. 뼈는 관절의 탄력성이 없어지고 뼈 그 자체도 단백질 성분의 감소로 약화된다. 순환기계의 노화는 혈압의 상승, 심장의 비대, 동맥경화로 나타나고 폐활량도 20세 무렵부터 감소하고 이가 빠지기 쉬워지며 위액의 산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저하되지. 성기능은 성선의 위축,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쇠약해지지만 개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지. 정신기능의 노화는 그 밖에 신체 각부에 비하면 느리게 진행되지. 기억력의 저하는 심해지는 반면 판단력, 추리력은 오히려 노년에 왕성해진다고 해.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세포 속에서 타고 있는 생명의 불길도 연소가스를 남기고 그 연소가스가 쌓이면 생명의 불길이 활활 타기 어려워져서 노화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무엇이 연소가스인지 또한 연소가스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생화학적 해명이 노화 방지의 과학이지. 내친 김에 찾아보니 말이야. 늙음의 폼바탕은 낡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눈에 띄더라고. 뭔가 열심인 분위기인데. 내가 나루에서 물의 흐름을 따라 가듯이 가다 보면 총착지에 이르듯이 젊음도 사랑도 끄떡히 흘러 인생이 가는 것이다. 그래도 이런 말에 붙여야지. 노화는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노화 속에서 얼마나 빛나는 인생을 보낼 수 있는가는 각각의 마음가짐인 것이다.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